Simmons.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세 번째 전세기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은 교민들과 함께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까지 데려올 방침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 124곳과 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46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충남 아산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들 가운데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우한 교민 13번 환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국내 감염 환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던 중국 우한의 의사 리원양 씨가 자신 역시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 한때 리 씨의 입을 막으려 했던 중국 당국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 추가로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내 감염 환자가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정부가 아직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 한 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도 함께 데려오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정부의 세 번째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한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귀국 희망자 수요를 파악 중인데 전세기 한 대 추가 투입 여부를 곧 결정할 거라고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측 확인 결과 전세기 투입이 가능한지 정부의 검토 요청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400석 이상의 대형기와 300석 이하의 중소형기 등 예비 항공기가 준비돼 있으며 즉각 투입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일요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방역 상황 점검과 추가 확대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데 전세기 투입 문제도 이 자리에서 결정될 걸로 관측됩니다. 전세기 추가 투입 추진은 우한 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귀국 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엔 앞선 두 차례 전세기 때 탑승 불가능했던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도 함께 데려오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 내 중국 국적자들의 각국 전세기 탑승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일본의 4차 전세기 탑승자를 보면 198명 중 일본인의 중국 국적 가족 7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우한 일대에 남은 교민은 200~300명으로 파악되는데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중 중국 국적자가 있어서 귀국 전세기 탑승을 포기했던 사람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세기를 타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교민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귀국을 원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우한에 있는 교민 한 분과 영상 통화를 했는데 현지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용이라고 쓰인 마스크 상자와 체온계. 우한에 남은 교민들이 1, 2차 전세기를 통해 전달받은 물품들입니다. 당장 급했던 위생 관련 물품들은 이렇게 충당했지만 매일 아침 전해지는 확진자, 사망자 발표에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공포감이 이제 좀 많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계십니다. 남은 교민들 가운데는 외국 국적 아내, 남편, 또 자녀와 이산 가족이 될 수 없어서 귀국 전세기 탑승을 포기한 이들도 많습니다. 임신 3개월째인 이제 중국 국적의 와이프를 두신 한국 이제 남성분도 계시고 외국 국적의 남자와 이제 결혼하신 한국 여성분도 계십니다.
지난주 후베이성 한인회가 남은 교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다문화 가정 상당수는 여전히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딱 대기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두고 갈 수가 없다. 어떻게 안 되겠냐. 이제 사정사정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고 싶다라고 다. 네, 맞습니다. 생업을 위해 체류를 택한 교민 경우에도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세기 투입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국내 환자는 오늘 1명이 추가로 확인돼서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왔던 20대 남성입니다. 역시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다가 며칠 전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13번 환자의 직장 동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24번 환자는 지난달 31일 전세기로 귀국한 우한 교민입니다. 28살 남성으로 임시생활시설인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다 지난 2일부터 콧물과 인후통 등 감염 증상을 보여 어제 정밀검사를 받았고 밤 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인후통이 있지만 걸어서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고 CT 촬영 결과에서도 폐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기 전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우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24번 환자는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 교민 중 첫 확진 판정을 받은 13번 환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이 두 환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한 교민이 2명 더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2명 모두 감염 증상은 없지만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격리가 끝나는 시점에는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복귀시키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확진 환자 접촉자 수는 1,386명으로 집계됐고 264명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의학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잠복기를 감안하면 지금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일요일에 방역 방향에 대한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어제 확인된 23번 환자는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 들어온 뒤에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주 사이에 서울 도심 여러 곳을 다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는 우한에서 온 외국인이 모두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손영환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짐을 챙긴 백화점 직원들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중국인 23번 환자가 지난 2일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보를 갖고는 하루 지금 막 해결 다 하라고. 롯데백화점 본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가 오는 10일엔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23번 환자는 지난 2일 낮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나와 걸어서 롯데백화점에 갔습니다. 쇼핑을 끝낸 후엔 서울 서대문구 숙소에 들렀고 이어 지인의 차량을 타고 이마트 마포 공덕점에도 갔습니다. 이마트도 오늘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3일간 1일 1회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 방역 작업이 마치고 난 후에야 이제 재개장 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다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 전 우한에서 들어온 외국인 25명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명 가운데 5명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추가로 소재가 파악된 4명에 대해선 자가 격리한 뒤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최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다녀온 사람도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세가 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진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가능합니다. 또 민간 병원에서도 오늘부터 검사를 시작했는데 첫날이라서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앞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아닌 동남아를 다녀온 사람들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오늘은 중국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태국에 다녀오셨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가 발견돼 검체를 채취하면 빠르면 6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도 그동안은 전국 19곳에서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턴 이 대학병원을 포함해 46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음압이 걸려 있으면서 다른 곳에 전파를 하지 않도록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의가 있는 시설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날이라 현장에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오전엔 신종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지 않았던 기관들도 있었고 한 대학병원은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검사 시행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난 1339에서 안내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지금 검사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공사 중이래요. 보건당국은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 46곳에서도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하루 평균 3천여 건의 검체를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렸던 중국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감염돼 결국 오늘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처음엔 그 의사가 괴담을 퍼뜨린다고 몰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영웅을 애도하는 물결이 중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확진이다. 우한중앙병원의 안과과장 리원량이 지난 1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경고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새벽 34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리원량은 지난해 말 대학 동창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 감염 환자 7명의 발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리원량과 동창 의사 등 8명은 괴담 유포 혐의로 공안에 불려갔습니다. 发布、转发不实信息，造成不良社会影响。公安机关经调查核实，已经传唤8名违法人员，并依法进行了处理。 이후 신종 코로나는 급속히 퍼져나왔고 리원량은 사태를 예견한 영웅이 됐습니다. 事实证明他们也是对了的人，是吧？所以我这些人的话是应该保护的，应该赞扬。 리원량은 발생 초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다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리원량은 병석에서 건강한 사회에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회복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싶다 했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心里反正觉得挺惋惜，也心挺难过的，因为像这样人确实很少。 SNS에는 발생 초기 은폐에 급급했던 당국과 관료주의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리원량 사망에 당혹한 중국 정부는 관련 기사와 SNS를 검열하며 우한의 진상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애도와 분노의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중국에선 확진 환자가 이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베이징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환자가 2만 명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3만 명을 넘은 건데 그래서 중국에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아예 못하게 한다면서요? 이곳 베이징에선 지금 이 회식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만 이 3명 이상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됐습니다. 식당에 가더라도요,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둥성 칭다오시는 결혼식 피로연도 금지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산시성처럼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2단계 방역 조치를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만 1,000명, 사망자도 630명을 넘었습니다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확진자 하루 증가 수가 사흘 연속 줄어들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에서는 방역에 허점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네요. 텐진시에서 한 남성이 열과 기침이 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1차 검사를 해보니 세균성 폐렴 진단이 나와서 일반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다시 검사해보니 신종 코로나였습니다. 그 사이 며칠을 입원을 했던 거죠. 부랴부랴 병원 폐쇄하고 다른 환자들 포함해서 1000명 가까이가 관찰 대상이 되고 730명이 격리됐습니다. 안후이성에서는요, 한 의사가 발열 증세가 있는데도 환자를 계속 진료를 하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을 해서 공안 당국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했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민전쟁을 수행 중이라며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렵사리 의견을 모은 미중 무역협정도 체결할 거라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엔 이번 사건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은 올해 6%를 기대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4%로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는 등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까지 확진 환자 20명이 나왔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오늘 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9명은 확진 환자 명단엔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배가 지금 정박해 있는 일본 요코하마 현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3일 요코하마 앞바다에 도착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도착 당시 승객과 승무원 3,700여 명 가운데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거나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한 273명이 선별돼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그제 10명, 어제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오늘 추가로 4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最終的に残っておりました171名の方について検査結果が判明し41名の方について陽性が確認をされました。 이로써 크루즈 승선자 가운데 감염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부두 사이에는 감염자를 이송하기 위한 파란색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41명을 모두 이송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가나가와현을 비롯해 도쿄와 지바 등 주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격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에는 승객 2,600여 명과 승무원 1,000여 명이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격리돼 있습니다. We should be quarantined in a sanitary environment that's safe, not on a cruise ship that's already infected. Donald Trump, save us. 일본 정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는 승선객도 적어도 오는 19일까지는 선실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지금 뒤쪽으로 크루즈선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럼 지금도 그 배에 있는 환자들을 육지로 계속 옮기고 있는 건가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41명입니다. 낮 12시쯤부터 이들을 육지로 이송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구급차 9대가 차례로 항구와 병원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많은 구급차를 운용하다가 자칫 방역 소홀로 구급차 자체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정된 대수의 구급차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육지에서의 이동 시간까지 더해지면서 8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3차로 확진 판정을 받은 41명 중에도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승무원 5명, 승객 4명으로 확인된 한국인 9명 모두 현재 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환자가 계속 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또 두려울 텐데 그럼 그 배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발코니가 있는 선실의 승객들은 낮에 잠깐씩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창문이 없는 내부 선실 승객들이 외부 복도를 산책하는 게 허용됐는데요. 오늘도 크루즈 측이 선실별로 순번을 정해줘서 잠깐씩 바깥 공기를 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출할 땐 배급된 장갑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른 승객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지침이 선내 방송으로 여러 차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이송 작업이 모두 끝나는 대로 크루즈선은 다시 먼 바다로 나가 밤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코하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에 아이들 보내도 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독 업체를 부르는 기관들도 부쩍 늘었다는데 그럼 각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대형 분무기를 맨 남성이 구석구석을 돌며 하얀 소독제를 뿜어댑니다.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문 손잡이, 아이들 장난감은 집중 소독 대상입니다. 식품 살균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아이들에겐 무해하다는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소독 의뢰 건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기 전보다는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데이케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교회, 공공시설에서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부모들 걱정이 커지면서 이 어린이집은 소독 횟수를 늘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많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2개월로 아껴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부르지 않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집안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소독액이 없어도 알코올류가 60% 이상 함유된 소독제 혹은 가정용 락스를 물에 희석한 뒤 헝겊에 묻혀 집안에 있는 물품 표면을 닦아 충분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알코올류나 락스로 집 소독을 하는 건 천식 환자 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집안 소독만큼 외출 후 손 씻기나 옷 세탁 같은 개인 위생에도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비누로 씻은 손과 손 소독제를 쓴 손으로 식빵을 만진 뒤 비교한 사진입니다. 비누의 효과가 더 낫다는 내용인데 곰팡이를 찍은 이 사진은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빵에서 증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누와 손 소독제, 바이러스 제거에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손 소독제는 에탄올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고 손을 씻는 건 비누로 피부에 기름기를 녹이면서 거기에 붙어있던 바이러스를 물로 내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만 들인다면 어느 게 낫다 말하기 힘들다는 쪽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시간이란 최소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흥건히 묻혀 마를 때까지 20초에서 30초 정도 손을 비비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평균 손 씻는 시간이 8초 정도에 불과하고 손 소독제도 짧은 시간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길다 싶을 정도까지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 24명 가운데 6명은 가족을 통해 감염된 걸로 확인됐는데 지금 증상이 거의 없는 자가격리 대상자라 해도 집에서 다른 가족들과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김혜민 기자가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의 자가격리 방법 전해드립니다.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2명은 가족 간 전염이었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도 역시 가족을 통해 옮았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1,000명 넘게 발생한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초기 증상이 가볍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자칫 생활수칙을 소홀히 했다간 자가격리가 오히려 가족 간 전파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 여부가 모호해 격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혹시 생활수칙 같은 거 보셨어요?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계속 씻고 닦고 그냥 그러고 있죠. 이런 경우를 포함해 자가격리 분류 전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격리 기준에 맞춰 생활하는 게 안전합니다. 먼저 같은 집안에 있더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또 식사도 따로 해야 합니다. 가족들 대화할 땐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빨래와 식기세척도 모두 따로 하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함께 사용하는 부엌이나 화장실 등은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더라도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은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를 계속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자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내일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과 함께 요즘 품귀 현상을 빚는 것 중에 하나가 열 화상 카메라입니다. 유동인구 많은 기관마다 이 열 화상 카메라 설치에 나서면서 이제는 바로바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고는 있을까요?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 화면에 사람들의 체온이 바로바로 표시됩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기차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평소 한 달에 50대 정도 팔리던 열 화상 카메라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120대나 팔렸고 최고 가격이 1,000만 원 넘게 나가지만 재고는 바닥났습니다. 3월 말까지 지금 그 풀로 생산이 잡혀 있고요. 지금은 최대한 빨리 당겨봤을 때도 한 5주 이상은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청과 전주시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 10대를 급히 구하고 있지만 언제 구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초 2월 13일쯤이면은 구비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아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쯤에나 지금 구입이 가능할 것 같다. 울산 KTX역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앞. 수많은 승객들이 오가는데 체온을 측정해야 할 직원 3명 중 2명은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어폰까지 끼고 축구 중계에 빠져 있습니다. 3명이 필요해가지고 3명을 배치해 놓은 거면은 세 분 다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 자칫 한눈 파는 사이 발열자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비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국내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오늘 환자들의 상태가 모두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퇴원한 데 이어서 조만간 1명이 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는 55살 한국인 남성인 6번 환자와 그의 부인과 아들인 10번, 11번 환자, 그리고 6번 환자의 교회 지인인 21번 환자 등 모두 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주치의는 이 가운데 특정 환자를 꼽진 않았지만 1명이 퇴원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임상 TF에서는 적절한 퇴원 기준을 지금 거의 결정한 단계에 있고 4명 중에 1명은 조만간 퇴원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퇴원한 1번, 2번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중증 환자는 없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중증 환자는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기대되는 약도 공개했습니다. 에이즈나 에볼라, 말라리아 등을 치료했던 약들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이미 퇴원한 1번과 2번 환자에 사용됐고 16번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동안 차선책이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약을 쓰게 됐고 의료진은 국내 환자들의 경우 증세가 심하지 않아 부작용이 큰 약이나 시험 단계의 에볼라 치료제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사스나 메르스처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내 환자들을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도 오늘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의 치사율이 5% 가까이 치솟으며 지구촌의 공포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역으로 보면 치사율은 2.1%로 떨어지고 후베이성 외 지역은 0.16%로 더 낮습니다. 후베이 성적은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을 겁니다. 그래서 중증의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을 테고 조기에 발견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국내 환자들은 대부분 문제 없이 회복하고 있어서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이라는 평가입니다. 비교적 초기에 감시하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검사에서 입원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파 속도는 메르스보다 빠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환자 한 사람이 병을 옮기는 환자 수는 사스의 3과 메르스의 0.6 사이인 2 정도로 추산됩니다. 신종 코로나 유행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건 아니고 몇 달은 가겠다.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쯤에는 확실히 끝나지 않을까. 진단 가능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숫자는 늘겠지만 전체 검사량 대비 확진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4월 초쯤엔 국내 유행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그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검사 대상이 늘어나긴 했는데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확진 환자가 우리 동네 사는데 내가 지금 몸이 이상하다 이러면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중국에서 오신 지 14일 이내면서 발열, 기침, 인후통 증세가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분들은 현장에서 혼선이 없었습니다. 네. 중국 외에 태국이나 일본 여행 후 증세가 있는 분들이 어떤 곳에서는 검사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안 되고 그랬는데요. 네네.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입니다. 그래도 중국만큼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니라서 똑 부러진 지침을 내려놓지 않아서 중국 외 국가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요. 다 검사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인력과 장비 문제도 있어서 현재는 중국 우선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뉴스를 보시고 다른 나라 확진 환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면 그걸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서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동네에 확진 환자가 있었다고 해서 밀접 접촉 아니면 그건 감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우 낮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의료진의 어떤 지침을 따라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은 사망자가 600명을 넘었는데 다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연구팀이요. 환자의 85%는 괜찮았고 15%는 증세가 위중했는데 만성질환, 고령, 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자는 다행히 대부분 85%에 해당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16번 환자처럼 병원에서 추가 감염되는 사례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 든 환자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돼서 숨진 그 중국 의사는 30대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30대 의사가 초기에 충분히 치료받는 환경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우한에서 사망자가 많은 건 조기에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환자가 급격히 느는 걸 막아야 합니다. 환자가 이제 계속 늘면서 제 주변에서도 봄에 외국 여행 예약해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던데요. 조동찬 기자 보기에 사태가 지금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환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중인 한 1000여 명의 잠복기가 끝나는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무리 이르게 봐도 4월까지는 갈 것 같고요. 게다가 태국,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왕래가 잦은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쉽게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국내 동선이 점점 늘고 있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일반 감기라도 안 걸리겠다는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이미 번지고 있던 지난 설 연휴에 여행사에서 취소 위약금 크게 물린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중국 여행에 나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 가서도 관광지 폐쇄로 그냥 호텔에 머물렀고 결국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는데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여행사도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샤먼의 유명 사찰 앞.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북적일 곳이지만 한적하기만 합니다. 사찰 입구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달 설 연휴 중국 푸젠 지역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주부 이모 씨. 위약금을 50%나 물어야 한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과 함께 이 지역을 찾았다가 관광은커녕 일정 내내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행사를 믿고 간 정원과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가이드나 롯데관광 측에서는 일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첫날
그렇게 관광지가 이미 폐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셔먼 지역은 남쪽이어서 좀 안전하다라는 식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여행사 측은 미처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심각성이라는 것도 저희 나라 전체가 몰랐었던 거잖아요. 24일까지는. 그 전 연휴 전까지는 사실 이미 뭐 한두 명 환자가 나왔었지만. 역시 설 연휴 여행을 강행했다, 관광지 폐쇄 등으로 귀국을 하루 앞당겼던 다른 여행사는 귀국 직전 여행객들에게 환불 요구나 언론사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도마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고객한테 그렇게 협의서로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즉시 다 회수를 했고요. 문제가 커지자 해당 여행사는 모든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꺾이지 않는 확산세 속에 마스크 품귀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 유명 홈쇼핑 업체는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가격으로 팔겠다고 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판다는 말에 밤잠 설치며 기다린 소비자가 많았는데 예고한 시간 전에 물건이 다 팔려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20살 주모 씨 가족은 오늘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부터 9분간 진행되는 현대홈쇼핑의 마스크 판매 방송을 기다린 겁니다. 그냥 계속 샜어요, 밤을. 그냥 자지도 않고 알람을 맞췄다가 혹시 또 못 듣고 잘까 봐. KF94 마스크 60매를 장당 채 700원이 안 되는 39,900원에 판다고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절이 아니라 365일 사계절 내내 필요한 아이템, 저희 혼사 마스크 준비해드리는데. 하지만 주 씨 가족은 마스크를 한 개도 못 샀습니다. 방송 시간보다 30분 앞선 새벽 3시 반, 홈쇼핑과 연결된 쇼핑몰 사이트가 먼저 열리면서 물건이 팔려나갔고 새벽 4시 방송 시작된 준비된 60개들이 세트 200개가 동인한 겁니다. 55분에 처음으로 앱을 접속이 안 돼서 사이트로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접속을 했는데 그때 품절이라고 배너가 뜨는 거예요. 방송 불발을 막기 위해 추가로 준비한 30세트도 방송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방송 전 서버를 잠시 열었는데 이때 접속이 폭주해 일찍 물건이 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만 믿고 방송 시간에 맞춰 마스크를 사려던 사람들은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자 현대홈쇼핑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스크 판매 방송을 또 하겠다는 광고를 끼워 넣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마스크 지급을 놓고 직장 내 차별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는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한 건데 우체국에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들에겐 이제서야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00명도 만난다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 서민수 씨. 사람과 접촉할 일이 많아 마스크가 필수인데 바쁜 업무에 마스크를 사러 갈 시간도 부족합니다. 새벽에 5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에 어디서 구매해갖고 나올 시간이 없어요. 제가 걸렸을 때 국민들한테 혹시 저희 동네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우체국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했지만 서 씨가 일하는 우체국의 경우 정규직인 집배원들이 지난 3일 먼저 받았고 서 씨는 어제서야 처음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집배원이라는 그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나라의 공무원인 집배원은 혜택을 받고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한 집배원과 달리 우체국 택배 노동자는 우체국 산하기관과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인데 마스크나 손소독제 지급에서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 불만은 또 있습니다. 22번 환자가 근무하는 광주 우편 집중국의 모든 직원이 최근 자가격리됐는데 유급 휴가를 받는 집배원과 달리 택배 노동자들은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특수고용직이라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생계가 막막해지는 저희 우체국 택배 기사들의 답답한 심경을 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 차이가 방역 대응의 차별로까지는 이어지진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부당한 대우는 면세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어든 면세점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매장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각자의 연차를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낮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면세점들이 영업시간을 하루 2~3시간씩 줄였고 면세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한 도급업체도 직원들을 절반씩 돌아가며 쉬도록 했습니다. 교대 근무로 거의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픈 마감 없으니까 3브랜드당 1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쉬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내도록 했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틀에서 나흘까지 휴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면세점 2곳에서 일하는 직원 100여 명입니다. 연차를 여름 휴가 때나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는 건데 갑자기 지금 상황에 쓰라고 하니까 솔직히 당황하기도 하고 많이 쓰시는 사람들은 연차를 4개 정도? 고용노동부 지침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발생이 아니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자체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정도입니다. 휴업수당 대신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반하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갑작스러운 영업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 연차 사용을 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휴업수당 지급은 사업주 스스로 판단할 사항으로 대응 시간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현재 확진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업체들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역 작업을 거친 뒤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영업을 재개해도 손님 발길이 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데 이 소식은 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첫 2차 감염자가 나온 서울 강남의 한식집. 5차례 방역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식당을 찾은 차들로 붐빌 점심시간이지만 오늘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제 이렇게 서 있을 시간이 없죠. 평소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계속 식사로 오시니까. 1, 2층에는 그나마 손님들이 찼지만 3층부터 5층까지는 텅 비었습니다. 평소 쓰던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바꿨지만 당장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서빙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간이면 가장 이제 바쁘셔서 가장 이제 바쁘게 움직일 시간이신데 뭐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의 타격은 더 큽니다. 5번 환자가 다녀갔던 서울 성북구의 한 분식집과 미용업소는 벌써 일주일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휴업하신다고 하시나요? 네,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2번 환자가 다녀간 남대문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2번째 방역까지 마쳤지만 내 외국인 손님 모두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만약 10분 오던 거 지금 한 분도 올까 말까요.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 없어도 보름이라도 해서 그냥 이런 그냥 뭐냐 나쁜 병이라도 없어져라고 그냥 해서 먹는 겨. SBS 배정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방역을 마친 가게들 모두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몸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밖에서 얼마나 생존하는지, 소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텐데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장 닷새까지 살 수 있다. 사흘 전 한 중국 전문가의 말입니다.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이나 가게 안에 바이러스가 닷새까지도 살 수 있으니 감염에 대한 우려 큰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 밖에서 하루를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신종도 일반 코로나와 같은 세포막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몸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의 수명을 몇 시간 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가 말한 닷새는 온도 20도, 습도 40%라는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지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방역과 소독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더 안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낮은 방역 수준인 에탄올만 뿌려도 뇌피가 녹아 죽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물체 표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75% 에탄올로 죽는다고 안내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방역협회는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라도 방역과 소독 24시간이 지났다면 가도 괜찮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는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중국에서 들여오던 부품이 떨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있는데 오늘 가동을 중단한 현대차 아산 공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오늘 하루 종일 생산을 못한 겁니까? 네, 평소라면 야간 작업이 한창일 시간인데 이 텅 빈 공장 주변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울산과 아산 공장을 세웠고 전주 공장도 버스 생산 시설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10일엔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 공장들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하루 평균 생산량이 1만 2천 대 정도인데요. 매일 그만큼씩 완성차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휴업 중인 쌍용차는 12일까지 문을 닫고 르노 삼성도 다음 주 휴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는 11일 울산 2공장부터 가동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사이 중국 부품 공장이 조업을 재개해야 가능합니다. 네, 협력 업체들도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협력업체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성차 공장에 납품을 못하니까 부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줄일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협력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비중에 뭐 한 15%에서 20% 가까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매출이 안 일어나면은 그 고정 비용이 20% 30%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대책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면 신속히 인가하고 부품 수입 시 24시간 긴급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도 협력업체들에게 1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이미 종로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식 기자입니다. 장고를 거듭해온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초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의견은 분분했고 모두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피하려는 거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다 불출마 관측까지 나오자 더는 시간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황 대표 측은 험지 출마 약속을 지킨 만큼 리더십이 공고하게 다져지고 보수 통합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링 위에서 먼저 기다려온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딱 한 문장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 그러면서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들인 두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도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서울 종로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3명 나왔습니다. 그만큼 종로에선 그동안 거물급 정치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고 그 총선 전체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어떨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서울 종로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의 이명박,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저는 혼신의 정을 쏟아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이 지역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당선돼서 이 정치 1번지 종로의 명예를 되찾고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대결에서 이겼던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을 거쳐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노무현 후보는 당시엔 패했지만 2년 뒤 종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이 후보보다 5년 먼저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종로 국회의원 출신인 역대 대통령이 3명이나 됩니다. 정치 1번지란 상징성 아래 거물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맞서온 지역구인 셈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의 장구를 은근히 비꼰 것도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에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한 것도 1대1의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시선이 종로에만 머무는 건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역구도에서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또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을 주시하게 되고 다른 지역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번 종로 선거는 이낙연, 황교안 두 거물 정치인뿐 아니라 이번 총선의 전국 판세, 나아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이번에 숙명여대에 합격했던 학생이 등록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입학을 취소하라는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자신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이 무서웠다면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신입생 등록이 마감된 오후 4시. 성전환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이 대학에 합격한 A씨 이름은 신입생 명단에 없었습니다. 등록 마감 1시간 전 A씨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숙대 등록을 포기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꿈이 누군가에겐 의심의 대상일 뿐이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반대하는 언행들이 두려웠다고 적었습니다. 반대 여론 때문에 입학 포기를 결심했다고 밝힌 겁니다. A씨 합격 사실이 알려진 뒤 숙명여대 홈페이지엔 입학을 취소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항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학내 게시판엔 여대는 생물학적 여성을 위한 공간인 만큼 입학을 반대한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A씨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A씨는 꿈을 접은 겁니다. A씨는 SBS 기자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용적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A씨는 다른 대학에 재도전할 의사를 밝혔고 숙명여대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할 경우에 대비해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무역금융 사기 등에 연루돼 환매를 중단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오늘 밤 나옵니다. 원금의 절반 넘게 떼이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84살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정기예금에 넣으려던 1억 원을 라임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자주 거래하던 직원이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고령의 김 씨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란 내용으로 서류를 멋대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만기가 석 달 지났지만 환매 중단으로 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씩 모은 거요. 써보지도 못하고 잊어버려서 아파. 내 생명 같은 돈인데. 라임 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김 씨처럼 상품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손실률은 40에서 7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라임 펀드의 증권사들이 총수익 스와프, 일종의 대출로 빌려준 돈 6,700억 원이 선순위여서 이를 먼저 갚고 남은 돈을 개인 투자자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약 2년 전부터 증권업계에선 라임과 같은 사모펀드가
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너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투자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굉장히 느슨한 시장인 사모펀드의 이제 특성인 거고요. 라임 측은 오는 14일쯤 환매가 중단된 펀드들의 예상 손익을 발표하고 그때서야 금융당국도 사모펀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50톤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도로가 깨지고 지하상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KNN 탁지은 기자입니다. 도로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흙탕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주변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변 가게들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부곡동 장전교 인근 지름 50cm 상수도관 2개가 터졌습니다. 50톤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지하상가 주차장이 잠기고 엘리베이터도 고장났습니다. 상수도관에서 터져나온 물이 여기 지하 주차 타워까지 흘러들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침수 상태입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배수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니 이 집 공사가 한 5년 됐거든요. 공사하고 듣고 그냥 가요. 그러면 미리 사실은 이야기도 안 해요. 언제 공사를 하겠다, 어쩌겠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상수도 사업본부는 산성터널 공사 때문에 상수도관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요 밑에 지하로 한 5m 밑에 이제 산성터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안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타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은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 작업이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면서 이 일대는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KNN 탁지은입니다.